예,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B형 홀수형 29번 문제를 해제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9번 문제와 이번에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로서 이 두 문제가 B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분석할 때 전형적으로 구 한 개와 그림을 보면 평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구 한 개와 평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의 각각의 식을 보면은 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라는 식과 평면은 y는 4 and 평면은 y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8은 0이라는 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 위에 움직이는 두 점 PQ가 주어져 있고, 그 PQ에서 각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P1, Q1, P2, Q2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두 점에서 수선의 발이 낸다는 것은 결국은 정상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수선의 발과 다음 구 한 개와 평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을 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두 개의 점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점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어떤 한 점을 고정시켰을 때 움직이는 다른 점이 움직이는 걸 보거나 아니면 방향이나 크기를 고정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팩터가 바로 움직인다는 이 조건입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를 분석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식은 다음과 같이 PQ 벡터의 제곱, 즉 크기입니다. 크기.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크기라는 겁니다. 즉, 이 다음과 같은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 한 개와 평면 두 개와 그 위로 움직이는 동점 두 개, 그리고 거기서부터 두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들 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회와 평면에서의 꼭 알아야 될 성질들을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접근을 하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각 도형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주어졌냐면 구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구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라는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다음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바로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R이죠. 즉 중심은 뭐냐, 0,0,0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반지름은 2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터죠. 어떤 구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구와 어떤 도형과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가 주어졌고 평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평면이 주어졌냐면, 자, 평면 1번이 주어졌는데 이 평면은
평면은 y는 4라는 평면입니다. 자, y는 4라는 평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면이 과연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방정식을 보면은 바로 법선 벡터, 즉 노멀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나오는 게 노멀 벡터인 n1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0, 1, 0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 두 번째 평면이 존재합니다. 이 평면은 y 플러스 루트 3g 플러스 8은 0이라는 평면이 존재하는데 이 평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노멀 벡터, 즉 n2라는 성분이 뭐가 되냐면 0, 1, 루트 3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걸 분석을 했냐면 우리가 그 벡터의 공간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도형이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된 것들에서 이 도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만 나중에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도형을 분석할 때 이 성질들을 알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2, 3번에 대한 기본적인 도형의 그 틀은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의 발이라는 이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수선의 발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정사형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 문제를 간략화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사형이라는 걸 쓴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사형은 바로 수선의 바이라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수선의 바이라는 걸 가지고 정상이라는 개념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상이라는 개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로부터 정상의 개념을 쓰겠다는 거 나와야 되는데, 자, 정상의 개념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PQ와 P1, Q1 사이에서의 정사형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벡터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P1, Q1 벡터를 다음과 같이 종점 또는 시점을 일치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정상이란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P1, Q1을 평행 이동시켜서 Q1이 Q로 이동했을 때 P1이 P1 프라임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P1, Q1이라는 거는 P1 프라임 Q와 동일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벡터와 동일할 것이고 이제는 이 벡터를 똑같이 이제 이 벡터로 인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 y는 4 평면일 뿐만 아니라 P2, Q2 즉 두 번째 평면에 있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정사형을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시키고 이 시킨 거를 우리가 Q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사형을 쓸 수 있는 기본적 도형의 꼴이 나오는 거고 이 그 정사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P, Q, P1 프라임과 삼각형 자, PQ, P1 프라임과 PQ, Q2 프라임에서 다음과 같이 직각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식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PQ 제곱은 P, P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Q, P1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PQ 프라임은 P, Q2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Q, Q2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잘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해야 되는 이 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Q의 제곱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PQ 벡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PQ 벡터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크기는 PQ의 선분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더했을 경우 다음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적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식을 더하면은 이 PQ 제곱은 P1 프라임이고 P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Q P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P Q2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Q Q2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PQ의 제곱은 여기 앞에 있는 이 PQ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P1Q1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P1 프라임과 Q랑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이거랑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P2Q2 부분은 PQ2 프라임 이 부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되게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정상이라는 개념을 써서 수선의 바이라는 걸 가지고 정상이라는 개념을 써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여기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따라서 자, 이거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들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결국은 여기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P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Q2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 부분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기하학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제곱입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을 주어진 준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P1, P1'의 제곱 플러스 Q1, Q2'의 제곱인 즉 이 부분의 제곱의 합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곱의 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어떤 실체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준점을 사용하려면 자, P1'과 Q2', 즉 P1'과 Q2'이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체로 뭘로 나타낼 것이냐를 보면 결국은 이 두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도형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PQ, 자, P1'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자, P1'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삼각형 P와 Q, P1'에서 나왔고 Q2'에서는 어디서 나왔냐면 삼각형 P, Q, Q2'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 두 개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공통 변인 바로 PQ를 매개로 하고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을 PQ를 매개로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이 PQ를 매개로 하고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각이 필요합니다. 왜?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P, Q, P1'과 자, 똑같이 P, Q, Q2'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삼각형에서 PQ가 매개하는 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이 각, 그쵸? 제가 표시하는 각들을 설정을 해야만 뭘 표현할 수 있냐면 P1'과 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Q2' 이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 중 네 각 중에 두 각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각을 기준점을 잡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서 이미 스텝 1에서 구와 평면에 관한 기본적 성질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걸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은 이 기하에서 평면에 뭐가 평면 1번은 얘가 평면 1번인데 평면 1번이고 얘는 평면 2번인데 평면 1번의 법선 벡터는 다음과 같이 n1 벡터로 되는데 이 n1 벡터는
어디로 나오냐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게 바로 평면 n1 벡터가 되겠죠. n1 벡터가 다음과 같이 되고, n2 벡터는 다음과 같이 n2 벡터가 됩니다. 바로 얘가 n2 벡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보면은 PQ 벡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이 나가는 이 성분,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 즉 PQ 벡터와 P1 P 벡터가 이루는 각인 이 각을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구할 건 뭐냐면 이 두 벡터의 방향 벡터, 즉 n1 벡터와 PQ의 방향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각도를 하나의 기준각으로 설정하는 게 좋고, 여기서는 바로 이 각, Q2, Q를 기본으로 하는 벡터와 PQ가 이루는 각인 다음과 같은 이 각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이 각을 베타라고 두는 게 앞에서 우리가 분석한 평면의 법선 베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각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표현을 해주면은 Q, P, P', P1'인 이 각을 알파로 두고, 그리고 P, Q, Q2' 이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하에서 P1, P' 이 길이는 결국은 PQ의 뭐가 되죠? PQ의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알파가 되고 Q2'은 그렇죠, PQ의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프라임은 PQ의 코사인 알파가 되고 Q2'은 PQ의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즉,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즉, 우리가 다음같이 했을 때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이 두 개를 적용시키면은 바로 PQ제곱에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결국은 PQ 제곱에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라는 것까지 유도가 된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보면 왜 어떻게 이런 식들이 유도되었는지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해석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조건들을 해석해서 나온 조건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스텝 2까지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식이 얻어지는 과정까지는 평탄하게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수선의 발로부터 정사형을 알고 각 도형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본적인 기하로부터 이 식을 얻어내는 거는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배운 학생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죠. 이제 이걸로부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체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려고 이거를 이제 최대값을 이제 목표로 둬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 분석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을 목표로 둬야 되는데 이 최대값은 자, 하나씩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PQ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변하고요. 그쵸? 그와 동시에 알파 베타도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 문제의 조건 자체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바로 PQ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즉, 둘 다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논리적인 틀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맥스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PQ 제곱의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자, 변수가 두 개죠. 점 P와 점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P와 Q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하거나 또는 벡터니까 한 성분을, 즉 방향이나 또는 길이를 고정시켜서 처음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동시에 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수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목표는 변수 한 개로 또는 변수를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고정을 시켜서 한 개는 픽스를 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PQ라는 거는 PQ 베타의 크기고 알파 베타라는 거는 방향이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뭘 고정시킬 것이냐를 볼 건데, 이 식에서 뭐를 고정시킬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PQ 벡터의 지금은 크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알파 베타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PQ 벡터라는 거는 뭐에 근거하냐면, 얘는 벡터의 크기고요. 알파 베타는 왜 바뀌죠? 알파 베타는 PQ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즉 알파 베타는 여기는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죠. 즉 크기와 PQ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이런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고정시켜서 보고, 그 고정시켰을 때 어떤 조건에서 가장 최대가 나오고, 그 조건에서 또 다른 그 고정시켰던 거를 다시 움직였을 때 어떤 게 또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입니다. 무엇을 고정시켜야 되는지.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은 방향이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베타가 서로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운 벡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를 먼저 픽스해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걸 픽스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알파 베타는 고정된 상태에서 뭐가 가장 커야 될까요? 바로 그쵸, 크기가 커야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벡터가 방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방향이. 그런데 그때 이 두 개의 길이가 제곱이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크면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건 식으로도 다 자명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크기가 최대일 때 다음 값이 최대라는 걸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PQ, 이게 맥스가 되어야만, 그쵸? 맥스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9에서 PQ의 맥스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PQ가, 그렇죠,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중심을 지나서 뭐가 돼야죠? 그쵸, 이게 지름이 돼야죠.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결론을 하나 도출하게 되는데, PQ의 맥스 값은 PQ가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9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9의 지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 9의 지름은 뭐죠? 지금 보면 반지름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을 때 9의 지름이 4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최대값은, 우리가 최대값은 자
자, 어떤 경우냐면 지금 방향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나오냐면 4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 겁니다. 즉 16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뭐를 이제 적용시키냐면 크기가 나왔죠. 이제 방향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얘가 어디 지난다? 지름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결국은 PQ 베타와, 맞죠? P1 베타 또는 PQ 베타와 Q1 베타 사이의 각도입니다. 각도다.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 나왔고 어떤 점이 나왔을 때 각도를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을 구하죠. 바로 이 코사인 값이 내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라는 거는 나중에 어디서 나오겠다, 내적을 통해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P1, P', 즉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각은 바로 알파라는 각은 뭐와 이루는 각이냐면 PQ와 바로 N1이 이루는 각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각은 뭐랑 이루는 각이냐면 PQ 벡터와 바로 N1 벡터가 뭐였죠? 바로 평면 2평 마이너스 4라는 평면에, 그쵸, 바로 노멀 벡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2 벡터는 평면 2번에 뭐가 되죠? 그렇죠, 복수멘트가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PQ 벡터와 N2 벡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설정해야 되냐면 N1 벡터나 N2 벡터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가 설정이 안 되겠죠? PQ 벡터라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따라서 PQ 벡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PQ는 언제 되는 줄 알았으니까, 9의 지름일 때 되는지 알았으니까 바로 이 점이 이 PQ 벡터가 5를 지날 때, 그쵸, 이 중심인 5를 지날 때 최다 되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PQ 벡터, 이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PQ 벡터를 우리가 뭘로? OQ 벡터로, 그쵸, OQ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서 OQ 벡터의 방향만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또는 PQ 벡터 전혀 상관없습니다. OQ 벡터나 PQ 벡터나 전혀 방향은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Q라는 좌표를 A, B, C라고 두면은 바로 PQ 벡터의 방향 베타가, 그쵸, OQ 벡터의 방향 베타가 되니까 OQ 벡터 역시 A, B, C가 되죠.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가 성립하냐, ABC가 Q가 9 위에 있으니까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 값과 코사인 베타 값을 내적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알파는 자, OQ 벡터의 내적과 크기와 N1 벡터의 크기, OQ 벡터의 벡터와 N1 벡터로 따지면은 결론적으로 이 벡터가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오고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가 이게 4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2분의 B가 나옵니다. 자, 똑같이 하면 코사인 베타라는 거는 같은 식으로 하면은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쓰면은 자,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4 그리고 B 플러스 루트 3C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 자, 이 뭐가 되죠? 정리하면은 4분의 B 플러스 루트 3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제 제곱 합이니까 이 조건을 코사인 알파가 2분의 B고 코사인 베타가 4분의 B 플러스 3C라는 거를 대입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이 16에 4분의 B제곱 플러스 16분의 B 플러스 루트 3C의 제곱이 되죠. 정리하면은 4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3C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건데 정리해서 해주면은 얘는 5B제곱 플러스 3C제곱 그리고 2 루트 3 B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변형이 되냐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어디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바로 A제곱 B제곱 C제곱이 4를 만족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인데 이게 최대려면 BC라는 놈이 가장 커야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가장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어떤 값이 될 때 그렇죠. A가 0이 될 때 바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건이 성립할 때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최대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된다? A가 0이 돼야 되고 왜냐면 BC가 가장 커야 되니까요.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가 돼야겠죠. 바로 따라서 문제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일 때 결론적으로 5B제곱 플러스 3C제곱 플러스 2 루트 3 BC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극좌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그쵸 B는 이 코사인 세타 그리고 C를 이 사인 세타로 두면은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다음 준식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식은 20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세타 플러스 2 루트 3에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최대한 우리가 해볼 그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12 플러스 8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플러스 이건 뭐가 되냐면 8 루트 3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삼각함수의 기본적 공식을 써서 해보면은, 자, 이게 뭐가 되죠? 이게 4 루트 3 사인 2세타가 되고, 이게 얘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을 정리해보면은 12 플러스 4 플러스 4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4 루트 3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왔죠? 바로 이 꼴이죠. 자, 이 꼴입니다. 이 꼴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루트 4제곱에 4 루트 3 제곱 사인 2세타 플러스 6분의 8가 되죠. 바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이게 1인 2세타 플러스 6파이가 1인 어떤 값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은 존재하죠, 충분히. 그러면 얘가 12 더하기 4 더하기 그리고 얘가 16과 48이니까 얘가 16과 48이니까 전체 8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더하면은 24가 돼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맥스 값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정리를 해보면은 이 문제는 각 도형의 정확한 식을 분석을 해서 수선의 반이라는 걸 가지고 정사형이라는 걸 이끌어내서 주어진 식을 정사형을 통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했던 게 각과 크기 성분이 있는데 두 개 다 변하기 때문에 각과 크기 성분을 가지고 하나를 고정시켜서 고정시킨 걸 고정시켰을 때 언제 체대가 되는지 먼저 보고 그 고정시켰던 부분을 다시 움직였을 때 언제 다시 또 체대가 되는지 보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4학년도에서 29번 문제는 대부분의 상위 2, 3%까지도 사실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